네, 투자손자문법 2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문자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투자손자문법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자,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흐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보고요.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 함께 짜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그리스에서 전이된 스페인 부실 우려 현 상황을 짚어보고요. 6월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24개사의 행보를 전망합니다. 네, 이어서 이순복의 주접방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을 접하는 현명한 방법 제시합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에서 시작한 유로존 재정위기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설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자, 스페인의 IMF 구제 금융 가능성 그리고 향후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구제 금융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IMF 총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원체 불안하니까 많은 투자가들은 루머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그 구제금융을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사실 스페인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하고 스페인의 경제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이 재정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는 한 2,300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 7,600억 유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에서 그 ESM이라 그래서 증시 안정 메커니즘에 들어간 5천억 유로까지 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스페인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구제금융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장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더 정확한 거고요. 다만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자꾸 IMF 구제금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ECB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루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7%를 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수출을 비중이 한 27%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하고는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유도만 한다면 충분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그리스 문제가 터지고 요번에 스페인에서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방키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그것이 이제 주가를 아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또 스페인이 디폴트 선언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루머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회에 불과한 것 같고요. 결국 스페인 문제는 자체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또 유로존에서도 스페인만큼은 일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페인 자체적인 문제가 더 해결이 될 것이다. 특히 구제금융보다는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사주면서 금리 인하나 국채를 사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루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도 1.9%로 2%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크죠.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3차 양적 완화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12,000에서 12,200 사이에서만큼은 뭔가 지표나 이런 악재가 같이 출hiện 때 재료가 나올 만한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만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8만 3천 건으로 해서 이제 시장 예상분을 상회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는 한 37만 건 정도 예상했죠. 고용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ADP 민간 고용도 13만 3천 명이 증가했는데 시장에서 한 15만 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만 7천 명 정도의 차이가 생겼고요. 1분기 GDP 성장률도 2%를 하회했는데
1.9%로 됐죠. 근데 이전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주가는 상당히 좋지만 경기는 불확실성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원하는 3차 양적 완화를 기대케 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위치에서는 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19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 뭔가를 내놓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달 말로 끝나거든요. 그걸 연장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오든지 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비둘기파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지표의 악재 또 주가의 하락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 기대 심리가 오늘 아마 미국장에도 작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낙폭을 상당히 줄이고 끝난 모습이죠. 물론 장중한테 플러스까지 났지만 마지막에 장마감 15분 정도 남겨놓고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도 어저께 또 터진 걸로 보았을 때는 이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한 단계, 그것이 이제 양적 완화라는 어떤 기대 심리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터진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터졌는데 그 위치가 기술적으로 보면 같은 위치에서 터졌다는 것이 매우 기대를 크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출발하면서 사흘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죠.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매수로 제가 이제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또 전환하는 모습이죠. 오늘도 역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물도 마지막에 한 1,000억 정도를 동시호가에서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나와서 시장이 매물을 다 소화해준 상황인 그런 모습이라면 선물에서 베이시스만 어느 정도 되면 일단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전환석 값이 일봉상으로 우상향으로 도는 상황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는 수평 구간이라서 전환 매도와 매수세가 수평을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눌러주는 것은 매우 좋은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전환석 값이 어저께는 1817 정도가 됐었죠. 오늘은 약간 차이가 좀 생깁니다. 전환석 값이 오늘은 18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더라도 그 지점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중국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장이 대세를 논할 만큼 좋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주봉상으로. 그래서 여기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재료가 터지게 돼 있는데 그 재료가 악재가 아닌 호재 쪽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경기 부양책 얼마 전에 2조 위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같이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오늘 중국장의 방향성을 계속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흐름을 보겠는데요.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밤사이 소식 잠깐 말씀드리면은 IMF에서 스페인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다우를 마지막에 끌어올렸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또 IMF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전날 20일에서 스페인 반키아 도와주니 많이 이런 소식 결국 누머로 계속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시장인데요. 결국에는 어떤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제 극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누머가 시장에서 놔두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금일 시장 전일보다 16.78포인트 빠진 코스피 1820선까지 하락하면서 1826.74포인트를 기록 중인데 코스닥은 그래도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9포인트
아무래도 제약업종 바이오주들의 좀 급등으로 오르는 모습 470선 회복하면서 474.1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수급상은 보면요.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1265억 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전 업종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간을 관망하는 추세 86억 정도 시장에서 사고 있으며 운수장비 업종 그래도 자동차 업종 좀 많이 사고 금융업종 90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오늘도 매수 많이 하는데요. 1316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화학업종 327억, 전기전자 177억, 운수장비 246억, 아무래도 3대 주체 업종, 메이저 업종들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의약품 업종이 그래도 코스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요. 통신업, 종이목재, 방어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결국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91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이 78억 사고 있고 기관이 26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거의 상승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면서 제약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속내는 어떨까요? 네, 외국인 오늘도 역시 웹더동 현상이 심한데요. 파생 시장을 통해서 현물 시장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핸들링 오늘도 보여줄까? 아침에 선물 매도 뭐 1000억 정도 매도했다가 지금은 순매수 64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3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선물이 23,000개 하방으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로 계속 3일째 일간을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흔드는 그 파생 시장만 계속 거래를 하면서 현물은 계속 비싸게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은 당하지 말아야죠. 어제도 사다가 종가에 들어 올리면서 오히려 파는 모습 보였는데요. 차익 실현을 한다기보단 개인은 계속 역으로 거꾸로 매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침부터 많이 사는 모습, 외국인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간 어제 윈도드레싱으로 많이 샀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샀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좀 많이 낮아졌을 거고요. 월 초입니다. 6월달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역시 관망하는 추세로 계속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뭐 최근에 계속 투자 전략 말씀드리지만 현금 확보에 치중하라. 솔직히 결론적인 답은 이걸 것 같고요. 올라오면 패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패라는 게 올라오면은 현금 비중 확대하라 똑같은 말인데요. 밤사이 외신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에서 스페인 긴급 구제금융 지원하는 방안 논의한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 반등했던 거는요. 오후에 결국 유럽에서 어떤 유로화 단일 화폐가 아니라 유럽 공동은행을 만들겠다.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달이 유로화가 많이 반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장중에 유로화 1.2326불까지 완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시 넘어서 그 장 개작 후 지금 거의 1.24불에서 상당히 낙폭을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결국 시장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리고 그리스 2차 총선 때까지도 어떤 것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요. 앞서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스페인이 지금 뭐 긴축을 해야 되고 그리스가 긴축을 해야 된다. 뭐 유럽에서 계속 원하는데 긴축을 하더라도 제가 경제학자를 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케인즈가 예전에 절약의 역설이라고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긴축을 계속한다면요, 자산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긴축을 하면서도 어떤 성장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계속 유럽에서는 긴축만 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풀더라도 긴축만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담보되지 않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그리스를 쳐다보지 말고 스페인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지금 건설업종이 거의 그 GDP 규모에서 2위를 차지하는 업종입니다. 근데 그 건설업종 결국 부동산이 폭락하고 자산 가격이 계속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지금 시장에 위험에 온 건데 스페인의 구제금융 받는 것도 워낙 GDP 규모 대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위기에 상당히 해소되는데 어떤 성장 스토리가 없으면은 계속 입마금 시간 연장만 될 뿐이라고 생각되고요. 6월달 이벤트달 좀 기대는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위해선 오늘 밤 미국 고용보고서 어떤 실업률 오늘 ISM 제조업지수 3대 최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정말 안 좋게 나면 미국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분명히 연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 특단의 조치가 유럽의 어떤 불주사 효과는 나오기에는 역시 미지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현금화 확보에 가장 주력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서 나중에 기회 때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기다려라. 이렇게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하지만. 네, 자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현재 답답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가 본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1850선을 회복할 경우에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주말에 변동성이 가능하니까 오후장에 매매는 좀 자제해야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주문했고요. 신용원 연구원은 숨쉬기 장세가 지속될 전망, 최희용 대리는 관망 장세 지속, 현금 비중 확대, 김훈 대표 시초 슈팅 현금화, 오후 저점의 재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이 타이어, 2차 전지 업종의 비중 확대를 이야기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 신용훈 연구원은 IT 업종, 분할 매수 유효 구간, 최희용 대리, 화학과 정유업종의 분할 매수, 김훈 대표, 금융, 철강 저점 지지 시 매수 관점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주알파의 김훈 대표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출발하면서는 좀 양호하게 돌았는데요. 어제 전일 막판에 끌어올렸던 낙폭을 축소했던 것은 프로그램발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중국발 PMI 발표와 함께 투자심리 위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일 오버슈팅이 나옴으로 인해서 아침 초반에 시초가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에 전량 이익 실현, 지수 관련주들은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PMI 부분이 발표 부분에 대한 변동성도 있었겠지만 실제 전일 프로그램 영향으로 해서 올라왔던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좀 진정되는 규모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전일 같은 경우 1,800억 매도 압박에서 다시 200억으로 축소하는 모습인데요. 이만큼 아직까지는 혼조 양상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전일 급락이 나왔던 안철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부분을 가졌지만 아직 정치주는 지금 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기관계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일 IT 부품주 쪽으로의 일부 랠리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은 IT 부품주의 매수세를 한 번쯤은 붙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일 시장과 오늘 우리나라 시장 동반해서 똑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6월 동시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선물을 이용한 파생 트레이딩을 통해서 단기 이익 실현들을 빠르게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파생 시장에서는 콜옵션과 풋옵션 양 시장에 개인들 창구를 통해서 아직 혼조 양상 방향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 동시만기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상방 쪽을 조금 하방 경직을 정확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를 느끼지 말아도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순간적으로 급속히 중국발 부분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후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올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전략과 업종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함께 부과해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고 했던 것은 실제적으로 아침 부분 이후에 오후장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다지기 상승 외바닥에서 올라오고 나서 다둥바닥의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봤을 때 기초 소재 쪽으로의 매개를 붙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상승 부분에 왔을 때도 결국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됐다라는 반락 부분을 본다면 순환매 쪽으로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이제 제일모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가 지금 내가 신기적으로 현금이 많을 경우에는 대형주 지금 살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번 주에 지수를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장에서도 시장이 떨어지는 삼성전자 상승폭만 반납을 했지 하락 전환은 급속히 나오지 않는 것을 묶어두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자, 그 부분에서 본다면 제일모직 삼성그룹형
시장 전자재료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전자재료 쪽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2분기부터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또한 패션 사업, 기존에 하고 있던 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시장 쪽이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출, 실적 가시화권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쪽, 반도체 재료 쪽, 그 다음에 AMOLED와 관련된 OLED 부분에 대한 전문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이 모두 다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현재 바닥권에는 지지 테스트 한 번쯤은 빠르게 슈팅이 나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시장 출발에 먼저 원고를 보내드릴 당시에 매수가를 한 97,000원으로 잡았는데요. 97,000원에서 97,000원에서 96,2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 단기 목표가는 99,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상향으로 저는 6월 14일 동시 만기까지는 우상향으로 좀 열어둘 수 있는 슈팅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99,000원을 뛰어넘을 경우에는 102,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 단 손절가는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양은 냄비와 같은 너무나 빠르게 일일비하는 장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손절가 9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알파의 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로존 4위 경제 대국인 스페인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 상황 분석해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반도체 시장의 하반기 4대 관전 포인트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과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보고서 내용 분석해보죠. GS 리테일을 포함한 24개 기업의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1억 9,600만 주가 보호예수에서 6월 중에 해제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제조 비중이 지나치게 커져 우리 경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해진 점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 은행들의 불안감이 더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7%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스페인이 유로존에서 탈퇴할 거라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스페인 국채 금리가 7%대에 육박을 하면서 다가서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면서 미국과 고조와 함께 그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합의점 찾기가 일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제 위기는 오히려 이제 유럽 국가들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당장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경우 유로존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최근 수준까지 한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 발표 이후 전국 혼란 속에서 이탈리아의 국제금리 마지노선이 7%를 넘고 그리고 무디스가 헝가리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이제 강등하는 등 유럽 전역의 위기감이 증폭되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EFSF의 실제 자금력이 확대되는 방안,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일체 구제금융 지원분 중 6차분인 80억 유로 지원,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주요 6개 중앙은행들의 달러 수합 금리 공조 등 대책들이 무더기로 이제 도출된 바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지준율을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도 비슷한 시점이었던 거 보여집니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도 2월 비슷한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경제, 통화 담당 집행위원이 내년 말로 예정된 재정 적자 감축 마감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스페인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스페인의 위기가 유럽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 집행위가 은행 동맹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최근 국유화된 방키아 문제에 있어서도 시차를 두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화되더라도 스페인의 재정 적자 문제가 당장 개선되기 어렵고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데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우려했던 도미노 현상이 전개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페인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방식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리스를
스페인을 포함한 여타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스페인 재정 적자 감축 마감 시한이 연장될 경우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인 긴축안 이행 여부를 두고 그리스와 대립하고 있는 트로이카도 이전보다 협상의 유연성을 가질 여지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에도 유럽 문제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관론에 매여 있기보다는 위기가 지나간 이유를 준비하는 자세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코스피의 월간 기준 하락률은 마이너스 7%로 2009년 이후 세 번째에 달했지만 유럽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았던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사태 해결을 위한 방화벽, ESF, ESM, LTRO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은 좀 한계 겪었지만 최근에는 그동안 구축되던 방안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유럽의 성장과 긴축이라는 과제를 놓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불협화음 성격이 강해 불확실성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커졌다고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신재정협약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재협상을 주장했던 올랑드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긴축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유럽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나 2009년 유럽 사태를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듯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도래를 했을 경우에는 각 국가 그리고 각 정당들의 정책 공조와 위기 대처 능력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휘가 되는 그런 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실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은 디램값 영향에도 좀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보고서 내용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하반기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일단 네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수요면은 이제 울트라북과 그리고 윈도우 8의 이제 시대가 개막하고 있다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울트라백은 애플 맥북 에어와 유사하지만 윈도우 OS를 이제 사용하고 맥북 에어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하반기 울트라북 평균 가격은 이제 $950고요. 판매 이제 1,380만 대로 노트 PC 판매의 이제 8%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울트라북에 채용된 낸드 캐시는 낸드 수요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윈도우 8의 지원에 따른 ARM 기반 AP의 PC 진입 그리고 86비트 CPU의 태블릿 내 비중이 확대로 두 제품의 이제 경쟁이 좀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슈로는 낸드가 이제 공급 증가 제약으로 수급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MS보다 시스템 LSI 성장을 구축해 2011년 4분기 기흥 14라인에 이어 2012년 2분기에는 텍사스 오스틴의 SAS1을 낸드에서 시스템 LSI로 추가 전환합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웨이퍼 생산량은 좀 감소될 전망이고요. 도시바 및 마이크론의 캐펙스 제약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낸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낸드 가격은 2분기에도 하락하지만 3분기 안정 이후 4분기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세 번째 이제 디램에서는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봤습니다. 마이크론이 엘피다 인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마이크론은 엘피다 인수에 3천억 엔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히로시마 팹의 가동 유지 그리고 고용 승계 조건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엘피다의 생산 조정 및 마이크론의 투자 감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과점화 체제 구축으로 디램 수급이 일단 개선될 것으로 일단 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LSI는 TSMC 28mm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에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등의 수요 호조로 TSMC 28mm 공정이 캐파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TSMC의 캐펙스 상향 등을 통해 3분기 이후 공급 부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32mm HKMG 공정에서 신제품 AP의 양산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캐파 운용 순위는 파운드리보다는 AP 생산입니다. 향후 20mm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더 강화해가는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실적 개선 흐름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3 판매 호조와 그리고 휴대폰의 영업이익률이 3분기까지 20%를 유지하고 전사 영업이익은 1분기 5.8조 원에 이어 2분기 7.1조 원, 그리고 3분기 8.5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턴어라운드 이후 우호적인 수급 환경에 따른 메모리 제품 가격 상승으로 3분기 실적이 빠르게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반기 포인트 결국 살펴보면 반도체 시장에는 결국 괜찮은 흐름으로 유지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6월 중에 24개 기업들의 보호 예수가 해제된다고 하죠. 그동안 보호 예수가 묶여있던 종목들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네,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국 예탁결전에서 의무적으로 보유 예수토록 한 24개 종목이 이제 1억 9,600만 주가 이달부터 좀 해제가 되게 됐습니다. 의무보호 예수제도는 신규 상장이나 그리고 인수합병, 그리고 유상증자 시에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6개월에서 1년간 팔 수 없도록 규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6월 의무보호 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지난달 6,006만 주에 비해서 196.6% 증가한 지난해 6월에 비해서는 40.9%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3일 KT스카이라이프 그리고 17일 날 흥국해상화재 그리고 20일 팜스코 등 6개사에서 9,300만 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일 비아트론, 그리고 8일 PLA, 그리고 16일 파켄OPC, 그리고 18일 처음NC, 그리고 20일 에큐리스 모두 18개사가 1억 3천만 주가 보유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6일 인터지스, 그리고 20일 성지건설, 그리고 23일 GS 리테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2일 LTS, 22일 SI 리소스, 24일 탁금속 등 발행 주식의 40% 이상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돼 해당 종목의 물량 폭탄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제 보호예수에서 이제 새로운 물량들,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성급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황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까? 네, 제조업은 쑥쑥 크고 있지만은 반대로 서비스업은 좀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만에 처음 50%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와 그리고 승자 독식 효과를 본 정보기술 그리고 자동차 등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커진 데 따른 결과로 좀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수출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이제 우리 경제가 대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좀 지목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동반 성장을 이끌지 않으면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제조업 비중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어 왔는데요. 제조업 비중이 50%로 웃던 것은 1988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198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2003년 44.5%까지 낮아졌는데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제조업 비중의 확대는 결국은 수출 덕분입니다. 2010년 우리 경제 수출 비중은 35.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출액 규모도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기초 소재 제품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5.8% 늘어났습니다. 민간 소비 비중은 35% 줄어 사상 처음으로 수출 비중이 민간 소비를 앞질렀습니다. 투자 비중은 19.7%, 정부 소비는 10.1%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경제를 이끄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제조업 쏠림 현상이 결국은 좀 부작용을 좀 낳고 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 이후 독일의 부상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OECD 33개국 중 가장 높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제조업 비중은 28%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그리고 중국 경착률에 대한 우려로 수출과 성장률 전망치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대부분 수출 위주이고 외부 충격에 민감해서 우리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견인차인 수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비스업 고도화를 통해 균형을 맞춰야 될
맞춰야 된다는 것이 지금 중론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서 1.7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산업 고도화로 취업 유발 계수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만큼 서비스업의 성장이 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 위주의 대규모 장치 산업이어서 생산이나 부가가치 확대에 비해 고용 기도가 좀 낮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제조업 비중, 그러니까 그 수출 위주의 제조업 비중이라 그러면은 해외에서 이런 이슈, 그리스, 일본, 유럽과 같은 해외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세계, 그러니까 좀 서비스업에 대한 이제 육성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앞으로 좀 전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짚어봐야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대 팀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중국은 아시아 증시 중 유일하게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0% 상승한 2377.3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움직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2350선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좀 제한적인 만큼 다른 나라의 악재에 따른 영향을 조금은 덜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2350선에서 2400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증시가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낼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 원저버 총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8%에 맞춰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제는 예전까지는 물가 압력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줄여나가기 위한 안정적인 정책을 내놨다라고 하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예로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7대 신사업을 중점으로 두겠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차세대 정보기술 그리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바이오, 첨단 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친환경 자동차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러한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의 철강 업계들은 공급 가잉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철강 업종들의 실적 악화는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신일본 제철 같은 대부분의 철강 업종들 약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진입해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불안감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반면 중국의 신화사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더 확대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50과 2400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에 대한 설명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순봉이가 찾아왔습니다. 자, 1년에 이제 정 한가운데 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저빵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 주제를 우리 피디님한테 피디님, 이 주제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했습니다. 자, 우리 강 피디님이 그렇게 원했던 이번 주의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기억하지만 남자는 첫사랑을 기억한다고 하죠. 오늘 주식을 사랑했던 첫 남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헤어짐의 고통조차 추억으로 남겨주는 이 첫사랑. 이 사랑을 논할 때는요. 미경험자는 흥분을 하고 진행 중인 사람은 말이 없고 실패한 사람은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소 짓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하신지요?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내 나이 20살 이 여자를 만났다. 가란 말이야! 날 채워줘. 네, 첫사랑 주식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첫사랑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관심이 없는 여자한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자, 주식이 하고 싶다. 대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것처럼요. 우량 종목으로 가치 투자를 꿈꿉니다. 자, 난 별로 생각이 없는데 주위에 계신 분이 야, 이 종목 한번 사봐. 한번 투자해봐. 2배 날 거야. 3배 날 거야. 라고 계속 추천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인구 5명 중에 1명이 주식을 하는 이 와중에 남들도 하는 연애인데 나도 한번 사랑해보고 싶어. 주식해보고 싶어. 주식과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주식이 그런데 사랑이요.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났는데요. 이유는 내가 사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싫다고 합니다. 자, 홀로 남은 남자는요. 보복을 꿈꿉니다. 너를 부셔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눈물을 먼저 보이는 여자와는 달리요. 남자는 가슴이 먼저 울고 다음에 어깨가 울고 더디게 눈물이 나고 쉽게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남자가 주식의 복수를 꿈꾸며 우량하다던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주식의 배신이죠. 가끔씩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예쁘다고 했으니까 절대 그 남자는 나랑 헤어질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다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일 수가 있겠죠. 여자들도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요. 또한 재료가 좋다고 했는데 확실하다고 했는데 그 주식이 제 계좌를 반토막을 내고 있습니다. 자, 남자는 신비에 홀리고 여자는 확실성에 집착한다고 하죠. 그 종목에 대한 신비가 바로 깨졌습니다. 자, 남자는 이별 후에 다른 폴더에 새로운 사랑을 담고요. 여자는 이별 후에 새 사랑에 덮어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 투자자는요. 쉽게 종목을 담지 못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야, 그 재료 나올 거야. 우량저라고 했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러한 기대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 사랑에 실패한 이 남자는요.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 바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물론 전문가 딱 떨어지는 답은 주지 못하죠. 한 번 잘못 디디면 심장이 박살날 것 같이 된통 당하면서 어리석게 또 사랑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사랑은 외롭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거지만 주식은 손실이 난 금액이 아까워서 고통의 길을 투자자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자, 2번째 사랑 이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 쉽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보유 종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죠. 다시는 차이지 말아야죠. 여자는 자신의 감정에 자신이 속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대담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믿었던 전문가, 그렇게 좋다고 했던 우량주, 그렇게 확실하다고 했던 정보가 확실하지 않았을 때 드디어 대담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매매해야 될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서점에 가서 주식기법 책을 사죠. 사랑에 실패하면 서점에 가서 연애에 관련된 책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꼭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론 맞아, 그래, 그 방법이 통할 거야, 그랬어 라고 손바닥은 쳐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상황에서 또 슬퍼하고 어려워함을 겪게 되는 게 바로 사랑과 주식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별소득이 없는 이 도서 책을 다 읽고 나서요. 3번째 사랑. 다시는 시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 사랑 안 믿을래. 주식은 투자가 아니야. 도박이야. 주위에서 누가 주식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야야야 하지 마. 그거 도박이야.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말립니다.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 이 투자자는요. 사랑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는 것은 호기심 아니면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호기심보다는 죄의식이겠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모아두었던 투자 금액에 대한 반토막,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이
본 원금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또 그 이후에 좋은 종목이 나타나도요. 한번 당해봤던 이 손실의 아픔 때문에 종목을 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남자가 옆에 와서 대시를 해도요. 먼저 사랑에 대한 슬픔 때문에 감히 덥석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원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순복이가 2012년 2월 18일 날 콘서트 때 콘서트에 방문하시는 제 순복이의 팬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가정으로요. 1억 원의 2달 만에 50%의 손실을 보게 되어서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자, 외적인 변수를 모두 제외하고요. 과연 이 5천만 원으로 다시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 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1년은 걸릴 것 같다. 단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주식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매월 10%씩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10개월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릴 건데 그 이유는 단 급등주나 테마주를 찾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운 좋게 급등주에 몰빵을 하면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 반대로 깡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5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단 이유는 5천만 원으로 좋은 종목 사서 상한가 5방이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의견을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분은요. 아마 이 원금 회복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접어두고 이런 멘트를 좀 해주셔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무리 바람둥이일지라도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할 수 없고 아무리 순정파라고 한들 한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사랑을 꿈꿀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연구했던 주식 너만 사랑할게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우선 대박을 노리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고 설레인다고 다 사랑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종목이 다 좋아 보일지언정 이 종목이 2배, 3배 내 계좌에 대박을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원은 그런 욕심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시는가요? 더 무서운 말은 낚은 기억도 없는 물고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잔고에 내가 지금 어떠한 테마주를 좀 쫓아다니느라고 어떤 업종을 매매하느라고 나머지 약간 손 놓았던 종목에 대한 계좌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도 좋지만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하반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실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매매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주식, 이 심리와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인데요. 누구도 내 사랑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내 계좌에 돈을 불려줄 수 없다라는 게 사랑과 주식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지수가 별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또 예상을 빗나가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 지금 각 증권사에서요.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기대가 많으실 텐데 어느 때보다 오늘 6월 달 첫날이기 때문에요. 하반기 이 처음에 초창기에 먹었던 마음의 매매 원칙을 좀 다시 한번 바로잡는 주말이 좀 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요.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월 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1월 달로 돌아가서 매매 원칙을 다시 세우시고 2012년도 하반기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빵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투자 손자병법 여기서 2시간 준비된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흐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스피는 14포인트가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가 올라 있습니다. 자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무료로 준비되어 있죠. 013-3366-0110 전화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투자 손자병법 블로그도 새로 탄생했고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